제일 쉬운 거는 이제 안구죠. 장기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매칭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안구 같은 경우는 굳이 매칭 안 돼도 되니까. 그래서 안구 적출 같은 것들은 뭐 가장 쉽게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고요. 해외에서 발생한 실종 사건을 다룰 때 한국 정부의 역할과 권한은 어디까지인가요? 해당 국가의 실종자를 수색해달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정도인 거죠. 직접 공권력을 투사할 수는 없고요. 말씀드린 대로. 하지만 그건 공식적인 거고, 비공식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렸죠. 국정원, 그 유명한 국정원 1차장이 해외 파트를 담당한 사람입니다. 해외에서 한국과 관련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국정원 1차장이 관여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 다음에 정보사, 국군이 해외에서 돌아다닌다고 하면 정보사일 가능성이 높죠. 이 두 파트가 예전에 이제 냉전 때는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CIA가 많이 활동을 했는데 우리나라도 동남아 쪽으로 많이 이렇게 투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상황을 봤을 때에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런 사건을 다룬 과거 사례가 있다면 유사한 판례나 성공적인 대응 방식이 있을까요? 요 부분은 되게 난항이었어요. 지금 조금 될 수도 있을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그 수사가 사실 이원화돼 있었잖아요. 수사가 이원화돼 있었어요. 경찰과 검찰로 수사가 이원화돼 있었는데 실질적인 수사는 경찰이 다 했거든요. 검찰은 조직 자체 크기는 10,000명밖에 안 되고 검사도 2,000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외에 뭔가를 투사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TF를 만들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데 상시적으로 어떤 조직체를 만들어서 하기는 조직 자체가 너무 작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찰이 실무를 담당할 수밖에 없어요. 보이스피싱 사건 같은 경우는. 근데 국제 관계에서는 기브 앤 테이크란 말입니다. 지금 캄보디아에서 우리가 범죄인 인도 거기 해달라고 거기 그 실종 국민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당장 총리가 들고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뭡니까? 야, 우리 지금 우리나라 반국가 인사 너네 망명해 있는 사람 있지? 걔네 돌려줘. 이 얘기 나오잖아요. 외교 기브 앤 테이크가 왔다 갔다 하는 외교 문제인데 창구가 2개여가지고 기브 앤 테이크가 안 됐던 것도 있어요. 항상 수사하시는 분들이 그걸 좀 답답해 여기시더라고요. 경찰은 이렇게 권한이 없다 보니까 수사는 자기네들이 하는데 권한이 없다 보니까 상대방한테 줄 게 없는 거예요. 검찰이 줘야 되니까. 근데 검찰은 야, 우리가 너네 말 왜 들어야 돼? 이런 에피소드가 꽤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일원화가 되면서 그거는 조금 편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창구 어떤 그 소통 창구가 일원화돼가지고 조금 더 협조하기에는 편해질 수 있을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수사 파트가 그래도 공식적으로 좀 확대되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뉴스 보니까 국정원 얘기 나오더라고요. 안 그래도 국정원 확대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비공식 작전 오퍼레이션 같은 것들은 다 국정원이나 정보사에서 주관을 하는데 국정원 확대한다고 그래서 그건 뭐 당연한 건데, 경찰 쪽도 경찰이 공식적으로 갈 수 있는 데는 이제 영사관이나 공사관, 그다음에 대사관, 여기는 이제 경찰이 공식적으로 우리나라 영토로 인정해 주니까 들어갈 수 있는데 그쪽에도 조금 더 많이 들어가면 나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캄보디아 사건이 갑자기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이유는요? 인신매매만 아니었으면 이렇게 커질 일은 아니죠. 사람을 사고 팔고 장기를 적출하는데 이제 이거는 그냥 묵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겁니다. 보이스피싱은요, 대만에서도 일어나고요, 태국에서도 일어나고요, 거기 필리핀에서도 일어나고요. 저 최근에 필리핀에 있던 친구들 자수시켰어요. 동남아 전체 국가에서 다 일어나는데 지금 캄보디아에서 인신매매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커지는 겁니다. 만약 필리핀에서도 인신매매가 동일하게 일어난다? 그러면 심각해질 거예요. 장기매매는 의사, 병원, 브로커까지 얽혀야 가능한 범죄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장기매매가 이루어지고 이런 목숨이 걸린 범죄는 얼마나 잔인하게 진행되나요? 생각하기 싫어. 한국은요, 너무 안전해가지고, 이게 지금 되게 아마 국민들이 뜨거 했을 겁니다. 우리나라는요, 1년에 살인사건으로 사망하는 사람 수가 300명 전후예요. 이 숫자가 굉장히 적은 숫자입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치안이 안정된 국가에선 대체적으로 이 정도 비슷비슷한 수치를 보여주는 그런 수치에 우리나라는 들어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더 어떤 수치인지 말씀을 드려보면 전국의 경찰청이 286군데가 있어요. 이게 뭔 얘기냐? 경찰청이나 경찰서에서 1년에 살인사건 한 건도 안 할 수 있다고. 살인도 일어나는 곳에서만 일어나는 경우가 많으니까, 우범지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강력반의 존재가 사실 많이 무색해졌습니다. 그래서 강력반이
없어진 게 아니죠. 이제 옛날에 강력반은 없어졌죠. 근데 요즘은 강력반이 어떻게 생겼냐? 여성 범죄에 대해서 옛날엔 여성 청소년 개였거든요. 혹은 그냥 일반 강력반의 수사다 여성 청소년 개가 따로 생겼고 그 안에 수사팀이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개와 수사팀이 분리되더니만 여성 청소년 강력반이 또 따로 생겨서 운영되는 데도 있어요. 이렇게 생기기도 하고요. 이런 보이스피싱 같은 것들, 디지털 범죄 같은 경우 옛날에 무슨 디지털 범죄가 있었어요. 뭐 16화음, 32화음, 죄송해요. 제가 40대 중반이에요. 네, 2000년대만 해도 무슨 디지털 범죄가 있습니까? 예? 근데 지금은 디지털 범죄 파트가 제일 커요. 기본적으로 디지털 범죄 수사 파트가 어마어마하게 크고요. 그 안에 보이스피싱 파트가 따로 있고요. 디지털 성범죄 파트가 또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도박 파트가 따로 있고요. 이렇게 디지털 범죄 안에 여러 파트, 사이버 범죄 안에 여러 파트가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범죄의 양상이 달라지면서 우리 그 수사 기관의 어떤 내부 구조도 많이 달라지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종류의 범죄는 아마 굉장히 오래간만에 지금 접하는 걸 거예요. 아마 지금 40대, 50대들은 어린 시절 우리나라에도 인신매매가 있었어요. 인신매매가 사회적 문제가 됐던 때가 있었고, 그게 7, 80년대거든요. 근데 그때 어렸을 때 뉴스에서 봤던 것들을 다시 외국에서 한국민을 상대로 일어나는 걸 지금 다시 보는 거죠. 실제로 장기 매매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팔려가는 걸까요? 그죠. 그쪽 장기 매매 쪽으로 사람이 결국 인신매매 통해서 그쪽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일 쉬운 거는 장기 매매라고 하는데 제일 쉬운 거는 이제 안구죠. 우리 장기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매칭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안구 같은 경우는 굳이 매칭 안 돼도 되니까. 그래서 안구 적출 같은 것들은 가장 쉽게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매칭하는 그 장기 매매 자체가 안에 세부 장기들은 혈액형이나 어떤 매칭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중국 쪽하고 많이 관련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제 사건에서 제가 직접적으로 인신매매까지는 그건 너무 흔해. 인신매매가 굉장히 흔해졌어요. 보이스피싱 가담자들에 대한 인신매매가 너무 흔해져가지고 거기까지는 일반적으로 본데 장기 매매까지 이르렀다라고 말하는 사람의 수사 기록을 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장기 매매 자체는 이제 뉴스로 접하는 게 전부입니다. 인신매매는 범죄 조직에 필요 없어질 때 벌어지는 걸까요? 우리 쪽에서 쓸모 없으니까 트레이딩 시키는 거야. 돈 받고. 지금 이거 우리 코인 하다가 이거 코인 안 돼가지고 얘네들 다 지금 재조정 해야 될 것 같은데 너 필요한 애들 있어? 얘 데려가서 한번 써볼래? 야 좋아. 얘 얼마 내?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 요 당사자는 인신매매인 걸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말 그대로 안에서 조정되면서 자기가 사실 팔려갔다는 거를 나중에 알게 되는 사람도 있고 그냥 모르고 쭉 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에 진짜 차에 실려가지고 왠지 밖으로 팔려나가는 사람도 있고요. 왠지 밖으로 차에 실려서 가고 있는데 검문 검색에 걸려가지고 그 중국 애들이 거기 자기네들 버리고 도망갔다고 살 수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한국 사람들을 물건으로 생각하는 수준인가요? 네, 맞아요. 지금 물러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마 많은 사람들이 직감적으로 그것 때문에 분노를 하는 걸 겁니다. 드라마만 보니까 우리가 좋은 사람 같지 이런 느낌인 거예요. 지금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긍정적인 거는 우리나라는 충분히 능력이 되죠.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이러고 있으니까 주변에 있는 애들이 하도 유별 나가지고 이러고 있지. 중국, 러시아 솔직히 중국하고 러시아 없으면 북한도 별로 두렵진 않죠. 중국, 러시아, 미국 이런 애들 때문에 일본 이런 애들 때문에 조금 힘든 거지. 다른 애들은 그래서 이번 기회를 보면서 저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대한민국을 새롭게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12.3 내란 사태 때 이게 어처구니가 없죠. 저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뭐지? 그러고 있는데 이제 딱 종료가 됐잖아요. 근데 너무 감동적인 거는 군인들이 이 사태를 어떻게 봤냐인 거잖아요. 근데 진짜 유명하죠. 서강대교를 넘지 마라. 그리고 서울 영공에 진입할 수 없게 막아버리죠. 많습니다. 그런 분들 우리나라 그런 분들이
힘을 써야 될 어떤 순간이 많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예, 국정원이나 정보사에는 그런 분들 진짜 많아요. 정보사 친구들이 저기 12.3 때 CU 가가지고 컵라면 먹고 돌아다니니까 무서워 보이죠. 그 친구들 캄보디아 가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친구들 좀 보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현재 이 사건을 지켜보고 있는 한국 국민들께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실까요? 저는 우리나라가 늘상 그랬듯이 이 사태를 슬기롭게 잘 극복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대단한 나라거든요. 그리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분들은 피해를 당하시면 바로바로 좀 연락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신고를 경찰서에 신고를 하면 경찰이 다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종합을 해서 어떻게든 처리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꼭 신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보이스피싱 가담자를 이제 가족으로 두고 계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이렇게 가족분들이 자수를 할 수 있게끔 유도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게 나중에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장 가볍게 처벌받을 수 있는 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